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한 영광의 대장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퇴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분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최종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경선 구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부 요청에 따라 3대 특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이 헌법 파괴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여야가 새 체제 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각 당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를 하루 앞두고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이 국민과 함께한 고난과 영광의 대장정이었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일 선출될 차기 원내 지도부에겐 민생경제 회복까지를 꼭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대표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일하는 국회, 개혁기동대를 내걸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표 임기 1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과 영광의 대장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을 멈추라는 국민 명령을 무시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필연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을 공포한 건 기나긴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원내 지도부에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의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직을 두고 김병기, 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당권 경쟁도 관심입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오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도 당대표 선거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이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차기 원내대표에는 경북 3선의 송원석 의원과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 의원은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 없이 검찰청을 해체하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11명의 국수위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번 주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헌법 파괴 방탄 입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재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나머지 재판의 연기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과 국민 주권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만을 위한 위인 설법이라고 비판하고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 앞에서 규탄 집회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법안의 찬반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헌법 학계의 의견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범위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사유가 아니면 이 재판까지를 포함하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 속에 새 지도부 선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까지 임명하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공식 의뢰한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 후보자는 이윤재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수사와 조직 통솔 능력의 기준을 두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여사 특검의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명씩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 기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신을 그동안 믿고 따라준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이 10년 같았다면서 국민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단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임기 소회를 밝혔는데요. 박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 원내대표, 기자들이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냐고 생각하냐고 묻자 학점으로 치면 A-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자평했습니다. 또 406일간 일하면서 국회 경내에서 숙직하거나 인근에서 비상대기한 날이 369일이었다고 해상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도 그중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꼽았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순간은 가장 아찔했다고 기억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당대표 출마 계획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는데요. 이 주변에서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서 이 새 정부에서 민주당의 과제, 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원내대표 선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 의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출이 이뤄질 텐데 지금 당심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 투표로만 치러지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선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됩니다. 이 의원 수로 환산하면 42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심이 당락을 결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후보들도 당원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SNS와 유튜브 그리고 라디오 등을 통해서 권리당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김병기, 서영교 후보 모두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 사무부총장과 최고위원을 각각 맡아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지도부 만찬에서 이 두 후보를 옆에 두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 중립 신호를 보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 놓여진 개혁 입법이나 쟁점 사안에서 입장이 비슷하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 김병기 후보와 서영교 후보 모두 법 개정은 해야 한다. 또 기회가 된다면 하는 게 맞다는 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김병기, 서영교 후보 두 후보는 이 당원들뿐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직접 접촉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원내대표는 누구일지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일 결과가 나오겠네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이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좀 그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자신이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이 대통령이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이후 대선에선 단일 대우를 꾸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양쪽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배신자와 구태라는 손가락질을 양쪽에서 받았고 이를 묵묵히 감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영입을 후회하진 않는다면서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는데요. 차기 지도부에 대해선 새술은 새부대에 담가야 한다면서 당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그 의원총회가 취소가 되면서 새 원내 지도부에 국민의힘의 쇄신이 달려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다 나오고 있는데 오늘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어제 의원총회가 개최 40여 분 전에 이 취소 문자가 공지가 났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네. 김 위원장은 사전 논의 없이 통보를 받았다 유감이라고 밝혔고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밤 취소하는 게 맞다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공지 과정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의원총회가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열린다면 당 쇄신에 대한 주도권이 원내대표에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은 이틀 후인 14일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요. 선거는 나흘 뒤에 실시합니다. 오늘 수도권 3선의 김성원 의원과 대구 경북 지역의 3선 송원석 의원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두 후보 모두 보수의 재건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 혁신안에 대해 김 의원은 실행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요.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나경원, 박대출, 조경태 의원 등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보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계획이고 대북 정보를 비롯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책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자문을 맡았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권을 의결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민생에 플러스가 되는 여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여가위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고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야 의원 69명이 이름을 올린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랭글 전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 뜻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국회 전체의 뜻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미의원연맹 현판식에 참석해 미국과의 의회 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세 협상 등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며 한미의원연맹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활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오늘 일본 총리에게 일본 니코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6월 1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편 대 선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민생지원금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역 카페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카페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서 소비를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을 과연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줄 경우 약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도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 국민에게 단비가 되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전 국민이다. 그래서 제가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국회의원으로 할 일이고 이게 원내대표 후보로 할 일이다. 하지만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4%로 치솟은 점, 내수 위축의 고통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또한 재정 지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가 그 속에서 나온다. 현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국회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지급 방식은 정부와 당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모쪼록 민생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3대 특검 추천 배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배제된 점을 두고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권력을 쥔 여당이 추천권을 독점한 전례가 없다는 건데요. 제1야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야당 배제시키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3대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되는 모양새인데요. 대선 기간 때부터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아무래도 깨끗한 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연히 이건 배제되고. 이제 와서 특검을 안 한다면 그냥 여당에서 칼을 쥐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반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내 이들 후보자들 가운데 3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 건데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전에 돌입하겠죠.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3대 특검 지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가 당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당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권리당원 투표 20%가 이제 반영이 됐고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누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당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 예측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선거의 귀신들끼리 모여서 네. 대표를 뽑는 거니까 항상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가나다 순이나 기호 순으로 하면 김병기, 서영교 이게 맞는데 예. 선수로 하면 서영교, 김병기 이게 맞습니다. 누가 될지 내일 4선 3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 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야당 때는 좀 무조건 반대하고 싸우는 야당이니까 뭐 투쟁성이 중요하지만 네. 여당 원내대표가 되면 좀 무조건 야당이 좀 양보를 좀 하고 야당을 이렇게 동반자로 잘 예우해가면서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겁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부하일까요?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어쨌든 국회 교섭단체 여당의 대표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대통령 부하처럼 처신하면은 여당이 망합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그동안 원내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만 듣고 하다가 아주 이상하게 됐지요. 네. 계엄도 못 맞고. 그래서 이 반면교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 원내대표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이 대통령 말만 듣는 이런 원내대표 말고 의원들의 대표라는 점을 좀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정대가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갈 거다.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측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는 너무 그렇다면 당정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도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 내면 안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서영교 의원 뭐 둘 중에 이제 어느 분이 뭐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예측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둘이 계파가 다르다든가 네. 아니면 뭐 한 사람이 의원들의 뭐 동의를 많이 못 받는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네. 둘 다 지금 친명 경쟁이잖아요. 친명 내전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스타일은 좀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다 선명성 경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성한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우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의견은 똑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역대 그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또 각을 세워서 뭐 약간 좀 어긋나서 또 문제가 된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 저희들이 경험에 의하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 뭐 누가 되더라도 뭐 예측하기는 우리가 어렵지만 누가 되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원내 아바타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집권당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이제 돌입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친윤계 송원석 의원과 친한계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여기에 나경원, 박대출 의원 등이 이제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이제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당내 위기를 이제 극복할 상황으로 좀 어떤 인물이 되는 게 도움이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상황이니까 저는 언론에서는 이제 구주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친윤이라는 거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윤이 없는데 친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구주류 뭐 이런 언론의 표현은 전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로 인해서 생긴 그 탄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져서 야당이 됐는데 또 구주류 친윤계가 만약에 원내대표를 차지하고 또 이제 뭐 곧 있으면 대표 경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과연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색깔이 다르면서도 개혁적인 이런 쪽의 그 원내대표와 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판단을 하겠죠. 만약에 당원들이 또 한 번 그래도 뭐 친윤이 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까지 나온 두 사람은 계파색은 좀 옅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장래 지금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뭐 계파색 없이 뭐 원내대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두 사람 중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제 친윤 색채나 또는 친한 색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라면 또 의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구원 투수로 좀 원내대표 좀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거는 김성원 의원이 되는 게 도움이 되죠. 친한계라고 분류가 되는. 그렇죠. 당이 지금 야당이 됐는데 그럼 과거에 책임 있는 세력이 좀 물러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권자가 의원들이잖아요. 근데 의원들 범포로 보면 아무래도 구주류, 아까 최 의원 표현하신 대로 구주류가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현실적으로 유리한 건 정원석 의원이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혁신 내기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또 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이런 분들 이름도 나오는데 저는 이분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당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상당히 중진 의원들인데 지난 비상계엄하고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뭐 관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뺏긴 셈인데 이분들이 다시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뭐 나설지 안 나설지 아직 결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좀 안 나오시는 게 국민의힘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의혹 수사까지 망라한 3대 특검의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를 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을 드러내고 다음 달 초부터 빠르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돌입할 이런 상황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3대 특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두 당에서 후보들 추천을 했죠.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 후보 조은석, 김건희 특검 민중기, 최상병 특검 이윤재 이런 분들 굉장히 좀 골고루해요. 조은석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고요. 민중기 후보자 이분은 법원에 계셨던 분이고 이윤재 교수는 학계에 계신 분입니다. 명지대 교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마 검사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오래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내란 특검 후보자 한동수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인데 법무부에 좀 재직을 했었고요. 또 김건희 특검은 심재철 이분이 아마 검찰국장하고 남부지검장인가 했을 겁니다. 검사 출신이죠. 또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이분은 군검찰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둘 중에 양당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조인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오늘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좀 낫습니까? 그랬더니 내란 특검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은석 씨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수 후보자는 이제 법원 출신이라 수사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 김건희 특검도 이제 역시 검사 출신 심재철 후보자가 좀 강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분은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했죠. 네. 또 최장병 특검은 이게 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 검찰관 출신인 이명현 후보자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견들인가요? 어디서의 소스인가요? 법조인들의 예. 그런데 물론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이제 제가 전달하는 말일 뿐이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제 2명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셋 다 뭐 민주당 추천 후보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안배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3대 특검 이제 후보자가 이제 추천 후보자가 이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3대 특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3대 특검 이제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은 배제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6사람 중에 3명을 고르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정무적 그 감각을 발휘해서 네.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3명 중에서도 1명 정도는 끼워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정무적인 감각으로 조국혁신당과 뭔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독식했다 또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편파성에 대해서 여러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그 추천한 특검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정성은 어차피 뭐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끼워줬다. 아마 이런 그 어떤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이제 지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자 결국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던 검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네. 뭐 여러 가지 성향상.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던 검찰 중심의 지금 특검 추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과연 공정하냐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꼬리표는 달고 다닐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논란이 상당히 심화되겠지만 어쨌든 그 특검으로 지명된 사람은 뭐 거의 이제 최장 17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 10월 정도부터 연말까지 이 특검 정국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여야의 대치 국면 뭐 그것도 분명하게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같은 데에서는 이 특검의 공정성 부분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는 이 특검의 그 앞으로 성공 여부가 그런 데에 달려 있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이 우리 유권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 국민 관심은 경제 민생 이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아직 열흘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뭐 경제 민생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그쪽을 좀 우선하는 태도 자체는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검 되는 분들도 특검에 임명이 되면 이런 걸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특검법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과 이거는 법률에는 들어있지만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좀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그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뭐 전 정권 겨냥해서 지금 정치 보복하는 거냐 이렇게 국민한테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검 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수사 대상을 좀 가급적 좀 좁혀줬으면 좋겠고요. 특검 수사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가급적이면 수사 기간 연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네. 깔끔하게 이렇게 특검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사를 압축적이고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예. 아니 그게 이제 숙제인데 사실 네. 그 숙제대로 할 만한 분들이 지금 그 추천이 됐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 그 중에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평론을 해가면서 저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 정도는 웬만한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는 적어도 이른바 절제 있는 수사 이거를 할 만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특검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그거를 다 하다가는 1년을 해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법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걸 아마 얼마나 절제할 수 있을까? 네. 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더불어 절제해야 한다. 네, 말씀 주셨네요.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4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한 악법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이 방향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평가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거는 이게 민주당 당론이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비교적 좀 강경파 쪽에서는 발의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당론도 아니고요. 앞으로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확정된 검찰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검찰 개혁은 해야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3년 전에 기억나시죠? 2022년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그 당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잘 절충을 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전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물론 네. 그때 국민의힘이 입장 번복을 하면서 이제 무산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하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법 개정해야 되고요. 네.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찰 개혁에 무조건 반대한다. 우리 이제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자세를 취해가지고는 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 검찰 정권이었고 지금 그 대통령하고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정권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조금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이제 필요하지만 야당과의 충분한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여야 합의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저는 우선 검찰 개혁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 해체 아니겠어요? 지금 검찰 해체입니다. 저게 본질은 검찰 해체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그 본질이 과연 그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나 부합하느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네. 수사를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청을 공수처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그 산하에 있는 중수청에서 하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도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검사로 불리는 검찰청의 검사라는 사람들이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 휘하에 들어가서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단히 중대한 그 어떤 중간에 네. 그 무슨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수의 검사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검찰청이 거의 독립기관처럼 있잖아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에 경찰과 똑같이 지휘받는 데 가서 검사 이름도 못 쓰는 걸 하려고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수사 역량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뭐 민주당의 강경파 몇 명이 지금 처리하려고 물론 뭐 처리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개혁이 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합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면 좀 곤란하다. 진짜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검찰 해체다. 그럴 경우에 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정말 여야가 공청회도 열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아직은 민주당의 정식 당론이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이제 발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슈로 만약에 떠오른다면 그때 더 발전된 그런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지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야당에서 또 이제 사퇴 압박 이제 촉구를 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도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정수석 정식 임명을 받았나요? 아니면 아직 후보자인가요? 받았죠. 아니 그건 뭐 받았잖아요. 예. 이거 후보 청문회가 없으니까. 예, 아무튼 이 오광수 민정수석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분이 왜 민정수석이 됐는지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이니까 검찰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람,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다. 아마 그래서 민정수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수석이나 뭐 다른 뭐 장차관이면은 뭐 이런 정도 뭐 의혹, 비리 이런 게 있으면 여론을 좀 살펴봐 가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은 이 정권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냥 자리를 유지한다. 그럼 앞으로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내놓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결과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오광수 수석 본인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더 이상 부담드리지 말고 좀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생각은 우선 차명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의혹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차명부동산은. 자 그리고 이제 차명대출 부분이 있는데 차명대출도 지금 뭐 의혹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차명부동산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게 이제 뭐 공직자 윤리법 더군다나 저 신고도 안 했으니까 윤리법도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성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고 차명 대출도 확인이 되면 뭐 거의 확인이 돼가는 과정인데 확인이 되면 또한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지휘하는 사람이 본인이 불법을 여러 가지 저지른 일로 지금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단순히 사퇴 수준이 아니고요.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직을 내놓는 거는 물론이고 스스로 수사를 자청을 해서 그게 얼마나 엄중한 사항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표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인사검증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퇴 더 나아가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까 우리 대화 나누던 그런 건데 이제 곧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야 간의 정치를 잘하는 게 뭐 대통령 또 당 대표 이런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거는 원내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대화 타협의 정치를 회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당은 얼마 전까지 야당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야당도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역지사지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저희가 이제 특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이 국민의힘은 배제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공정성은 누가 담보하느냐. 왜냐하면 이 특검이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담보하느냐는 1차적인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추천된 사람들을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그 이른바 친문 검찰이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그 명명이 됐던 사람들 위주로 지금 추천이 됐어요. 네. 그럼 그 중에 한 사람 또는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무슨 정치 편향적인 그 특검이 들어선 것 아니야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하는 차원에서 저 오늘 한 줄 논평은 공정성 논란 특별할 특검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